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토지거래 허가제 이 해제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또 그 이면에는 혹시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깔렸던 거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토지거래 허가제 이걸 갖다 해제 또는 완화하는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 강남, 대치, 청담, 삼성, 그 다음에 송파, 잠실 이쪽 지역의 토지 거래 허가제를 해제했다. 부분적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그 뒤로 이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물론 이 토지 거래 허가제가 해제된 지역에서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서울 전역으로 그 투기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일종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기사 하나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읽겠습니다. 곳곳에서 갭투기. 갭투기란 게 여러분들 뭡니까? 그러니까 이 집을 살려고 한 사람이 실제 자기의 어떤 자본은 없습니다. 자본 없는 상태에서 이 전세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 집을 구매한다 그 말입니다. 갭투기. 강남에서 토지거래 허가제 완화하자 벌어진 일. 토어제 해제된 강남 3구 들석. 갭투기 의심거래 2.19배 증가. 서울 전역 갭투기 1.84배 증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뭐 통계치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갖다가 또 따로 검증을 해보진 않았지만 통계치이기 때문에 이건 뭐 별다른 수치에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니고서라도 여러분들 지금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된 뒤에 해제됐다기보다는 오세훈이가 이걸 갖다가 해제한 뒤에 이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이 강남에서 시작된 이 서울 집값 폭등 현상이 지금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런 거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이었느냐, 타당한 것이었느냐, 그리고 또 오세훈이 정말로 치밀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정말로 이 시장의 어떤 충격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조치들을 미리 준비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제를 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무작정 한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전에는 오세훈의 어떤 정치적 계산 그러니까 이 국내힘 지지세가 비교적 서울 지역에서는 가장 센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강남 3구 아니겠습니까? 이 강남 3구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한 다음에 그들의 지지세로 이 서울 지역에서의 어떤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오세훈이야말로 이 수도권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이 국내의 어떤 경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혹시 이런 걸 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차치하고 오세훈은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단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오세훈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들이 있었어야 됩니다. 어떤 조치들이 있었어야 되냐면 이 정말 세밀하게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다가 정말 치밀하게 세웠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각종 어떤 금융 여건 변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세훈이가 2월 12일 날 이 부분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행에서는 1월 초부터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수차례 해왔습니다. 이미 공식화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이 유동성이 풍부해진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이 대출 받기가 더 수월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 자금들이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시장에 부작용을 끼치는 걸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 갖다가 정말 능력 있는 정책 을 입안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사선 서울시장이라고 한다면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이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한 다음에 한 달 넘게 지났는데 오세훈이는 과연 그 해제를 하기 전에 또 해제 이후에 이 한 달 넘게 지나는 이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시행했는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느끼십니까? 일단 그런 계획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 투기 수요 억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갭 투자라고 얘기했는데 일종의 갭 투기, 부동산 투기 아닙니까?
이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어떤 보완 대책으로서 어떤 것들을 마련해 왔느냐, 그런 점도 미흡한 거 아니냐.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다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거나, 또는 이런 갭 투기 의심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출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어떤 정책적인 대안들을 서울시가 내놓은 바가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찾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장 상황을 갖다가 상시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런 체계들을 마련해 왔고 그게 가동됐던 상황이냐,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서울시 그 폭등한 거 예상했다, 충분히 예상했던 수준이다, 그리고 과열된다면 규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 뿐, 그동안에 서울시가 이 시장 상황을 어떻게 모니터링 해왔고, 그 다음에 이 시장 과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해 왔는가, 서울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까? 전 그것도 살펴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토지 거래 허가제, 이걸 하기 전에 이 시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충분히 수렴하는 그런 과정과 그런 기간이 있었느냐, 이 정책 결정 과정이 정말로 투명했느냐, 거기에 어떤 소위 말하는 시민과의 소통, 시민과의 동행, 오세훈이가 맨날 무슨 동행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동행을 했느냐, 그런 점들도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결정적으로는 여러분들 이런저런 조치들이 다 필요했지만, 결정적으로는 어떤 규제를 풀었을 때 그 밀물처럼 정말 쏟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억제돼 있던 수요가 이 규제가 풀리면 쏟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겠느냐? 당연하게도 이 주택 공급량을 늘렸으면은 그게 집중적으로 한 지역에 몰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된 지역, 뭐 대치동, 삼성동, 그 다음에 청담동, 그 다음에 송파, 잠실, 이런 데는 웬만한 사람들의 어떤 재력 가지고는, 자금 동원력 가지고는 아예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무슨 평당 1억 이렇게 호가가 평당 1억 정도 한다고 하니까 웬만한 사람들로서는 거기 접근 자체가 불가한데, 어쨌든 그런 자금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분산되게끔 하려고 하면은 이미 다른 지역에다가 정말 투자 유망이든지 아니면 실거주 요건이 정말로 우수하든지 그런 주택들을 갖다가 대량 공급을 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세훈이는 과연 그렇게 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통계는 제가 꾸며낸 통계도 아니고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든 통계도 아니고 서울시 통계입니다. 서울시 열린광장의 서울시 공공 데이터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비교 대상 누구를 삼아야 됩니까? 바로 박원순이하고 오세훈이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원순이는 2011년 10월 28일 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됐고 10월 29일부터 서울시정을 맡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박원순표 서울시정이 시행된 거는 2012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부터 박원순이가 언제 자살했습니까? 2020년 7월 달에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의 이 서울시의 주택 건설 수, 그 다음에 오세훈이가 서울시정에 복귀하고 나서 서울시의 주택 건설 수, 그 다음에 아파트 건설 수,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딱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과연 오세훈이는 박원순보다 이 주택 공급, 주택 건설에 있어서 일을 잘 했느냐, 열심히 했느냐, 오세훈이가 주택 공급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집값이 지금 들썩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오세훈이가 과연 서울시장으로서의 어떤 정책적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오세훈이가 자칭 대선 주자로서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 나서고 있는데 그럴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오세훈이가 대한민국이라는 정말 초거대 경제 규모를 가진 이 국가에 정말 세계에서 수위권에 꼽히는 이 선진 경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끌 수 있는 국가 지도자의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건 서울시 통계입니다. 박원순이가 서울시장을 할 때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의 총 주택 건설 세대 수는 총 73만 5,336호입니다. 이거를 연평균으로 따져보면은 8만
1704호입니다. 81,704호.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세훈이 때는 어땠느냐? 오세훈이가 여러분들 2021년 4월부터 서울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 뒤로 2023년까지 2021년, 2022년, 2023년 이 3년 동안 주택 건설 수는 얼마였냐면 총 16만 7,818호입니다. 연평균으로 따져보면 5만 5,939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말 능력 없다고 비판받았던 박원순, 저도 정말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많게는 한 달에 두 번씩 박원순이를 정말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기사들을 썼던 사람인데, 그 무능력하다고 비판받았던 박원순이가 연평균 8만 1,704호의 주택을 건설할 때 오세훈이는 뭐 서울 바로 세우기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박원순 때 문재인 때 부동산이 폭등해서 이 나라가 정말 휘청거렸고, 그 다음에 이 정말 전 국민을 상대로 정말 이 대한민국 경제를 상대로 실험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박원순이나 문재인이나 이런 자들 때문에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신음을 했고 고통을 받았고, 그거에 어떤 반작용으로서, 그거의 어떤 수혜자로서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이 다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이 되기 전에 어떤 사태가 있었습니까? 바로 LH 사태가 있었습니다. LH 사태. LH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 그런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문재인이가 원체 이 부동산 시장을 망쳐놨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한 반작용으로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세훈이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기가 마치 대단한 전문가인 양 그 자처를 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저기 인터뷰, 저랑 한 인터뷰에서도 그런 거를 자처를 했습니다. 근데 오세훈이는 연평균 5만 5,939호밖에 짓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서울시 통계이기 때문에 제가 꾸며내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박원순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박원순이가 8만 1,704호를 지을 때 오세훈이는 5만 5,939호. 그러니까 대략 따져봐도 한 2만 6천호 정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연평균. 뭐 오세훈이는 대체 뭘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주택에는 단독주택도 있고 다세대 주택도 있기 때문에 그건 다 빼놓고 아파트 공급수는 얼마였느냐? 이걸 보겠습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박원순이가 서울시장을 할 때 서울시에서 아파트가 건설된 그 세대수가 얼마였냐면 총 35만 6,168호입니다. 연평균으로 따져보면 3만 9,574호입니다. 그러면 그 박원순이가 무능하다고 비판했던 오세훈,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았다고 했던 그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서울시의 아파트 건설 수는 어떻게 됐느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만 3,042호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연평균으로 따져보면 3만 7,681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박원순 때보다 대략 연평균 2,000호 정도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박원순이가 서울시 개발을 잘 못했고, 박원순이가 이런 어떤 서울시가 거대 도시로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것들 갖다가 가로막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이가 여기저기 무슨 도시 재생이니 무슨 마을 공동체니 이런 거 한다고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 제대로 된 개발을 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그걸 방해했다, 막았다, 그런 비판을 받았던 박원순 때 연평균 39,574호 아파트가 건설됐는데, 정작 그런 박원순을 비판하고 그런 박원순 덕분에 또 문재인 덕분에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이가 서울시정을 맡은 그 이래에 연평균 아파트 공급 건설수는 37,681호에 불과하다. 박원순 때보다 연평균으로 따져보면 2,000호 정도 이 건설수가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이 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옛날에는 이제 대학교 올라가서 경제학 원론 시간에 가장 처음에 배우는 게 뭡니까? 수요 공급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대학생들 수준이 아닙니다. 거의 중학생 때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정작 공급을 적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무능력하다, 정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망쳐놨다, 정말 서울시를 망쳐놨다고 비판받는 박원순, 문재인보다 더 주택 공급을, 아파트 건설을 못했다, 그 말입니다. 오세훈이가. 그래 놓고서는 지금 와서 이제 뭔 의도인지 속셈인지 모르겠으나 토지 거래 허가제를, 그래 모르겠습니다. 지 나름대로 뭔가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뭔가
쫓기듯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왜 오세훈이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이런 식으로 해제를 한 다음에 그 뒷수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을까? 과연 이런 사람이 서울시장으로서 어떤 서울시정을 제대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런 사람이 나 사선 서울시장이요 라고 하면서 그걸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대선 경선에 뛰어들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과연 이런 사람한테 대한민국을 맡겨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 원래 이 통계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원래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려고 했는데 원체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보완 차원에서 여러분들 보안 아닙니다. 보완입니다. 예, 보완 차원에서 이렇게 통계치를 인용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오세훈이가 과연 박원순보다 나은 점은 무엇인가? 최소한 이 부동산 측면에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한번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을 다른 분들한테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